지금 저희가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정견 발표 현장을 지금 같이 계속 봤는데요. 원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물론 이제 잠시 뒤에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겠지만 좀 누구한테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려운 질문 첫 번째 저한테 드릴게요. 집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청와대와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힘이 실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삼선의 친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또 본인도 청와대의 협치를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뭐 상황이 상당히 좀 특수합니다. 의회와 관계가 또 매우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야당과 협치를 또 특별히 강조한 우원식 또 후보가 또 유리할 수 있죠. 또 같이 삼선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 원내대표 때 작년에 또 1위를 했지만 2차 최종적으로 해서는 이제 그런 역전패를 또 당했던 네. 그런 동정표도 전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을 보면은 사실 성향이 친문 비무지긴 하지만 네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되더라도 사실 집권이 워낙 이 초창기에는 대통령의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와 관계나 당청 관계에서 누가 되더라도 큰 차이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뭐 후보들께서 직접 정견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뭐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 의원께서는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가까이서 보셨기 때문에 각 후보들의 경쟁력들 서로 좀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점이 더 장점이다 이런 부분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 당의 가장 이번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 그러니까 갑과 을의 그런 이렇게 모순 관계를 푸는데 굉장히 역할을 두 분 다 하셨던 분들이고요. 네네. 우원식 의원의 경우는 이제 29년 차 이제 정당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당 경험이 매우 훌륭하게 많은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한미 FTA 저희 추진할 때 협상 창구였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고 두 분 다 삼선이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 뭐 두 분 중에 손색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분이 되더라도 당정청 간의 갈등을 잘 풀어내갈 수 있는 이번 2기의 원내대표의 적임자이고요. 곧 뭐 결과가 나올 텐데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 다 잘할 겁니다. 네, 저희 네. 뉴스 시간에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그 역할과 비중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어떤 역할을 요구되는 부분인가요? 사실 야당의 원내대표와 여당의 원내대표는 입장과 지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사실 야당의 원내대표는 상대 당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를 같이 아우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른바 당정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정협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예. 매사에 그러니까 특정 사안이 있으면 정부의 장관을 불러서 책임자를 불러서 협의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 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 권력이 행정부에서 의회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런 추세 굉장히 강합니다. 예. 하다못해 예산안 하나 통과시키려 하더라도 부수 입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권력이 굉장히 세고 그럼 의회 권력의 정점이 뭐냐? 결국 여당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과반수 넘는 정당이라면 네네.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반을 넘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은 상황이 틀립니다만 어찌됐든 여당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법안이 있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는 뭐 산자부, 노동부 나름대로 그 법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 그 법안 우선순위를 누가 매기느냐? 누가 먼저 우선순위를 매겨서 상임위 통과를 할 것이냐? 그건 여당의 원내대표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역할은 국정 운영에서 큰 틀, 한 축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번 여당의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당청 관계, 당정 관계, 그다음에 국회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어제 이제 당직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두고 참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뭐 당 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좀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1기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 이제
집권 이후에 이제 이 길을 어떻게 이끌 건지에 대한 구상을 했고요. 그 구상은 어쨌든 당정청의 그런 일체와 그다음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다음에 개헌과 맞물려서 좀 집권 여당의 면모를 좀 일신하자는 취지로 당직을 개편했는데 물론 과정에서 조금 섭섭한 분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지금 11시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당대표를 당으로 찾아와서 같이 대화를 나눌 예정이고요. 예. 어저께는 전병헌 정무수석께서도 오셔가지고 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기여한 것과 그다음에 든든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의 뒷받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두 분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직 인선을 둘러싼 조금 언론 보도는 좀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오늘 최재성 전 의원께서 본인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떤 직책도 맞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양정철 비서실 차장도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비우는 자세로 임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희망이 되게 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을 기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제 그 언론인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뭐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비선 실세의 농단 이것이 지난 정부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정말 일 잘하고 유능한 분들이 괜하게 오해를 받고 언론으로부터 사실상 표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좀 확대 재생산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오늘 그 두 분의 뉴스를 보면서 되게 착잡한 마음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대변인님은 어제 이제 당직 인선의 명단에 들어가셨던 분이니까 또 이렇게 또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셨지만 여러 매체마다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당대표, 추미애 당대표가 더 장악하려는 모습이다. 또는 아니다. 오히려 더 청와대를 좀 입장을 배려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엇갈리거든요. 좀 객관적으로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최종적으로 친문 성향의 인사들을 상당히 중용했다. 예. 그런데 친문 의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하는 건 약간 모순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대표가 뭔가 친정 체제를 강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사무총장을 하고 청와대에 추천했을 정도로 상당히 추미애 대표 이제 핵심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총장 대신에 민주정치연구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죠. 근데 이 민주연구원장이라는 게 당의 예산을 30% 정도 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네. 앞으로 어떤 당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을 거의 총괄하는 기구인데 핵심 이제 요직에 이제 포진한 거고 그리고 없는 정무조정실장직을 새로 신설해서 역시 이제 측근을 이제 배치를 했거든요. 네네. 그거는 당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는 사실 당청 관계가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의 당을 좌지우지했죠. 친박계를. 예. 초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조용하게 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골마서 터지는 것이 마련이거든요. 개파 싸움으로 왕창.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당을 장악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평적 관계로 갑니다. 근데 수평적 관계로 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밀고 당기는 그런 관계도 그 과정에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인사 문제들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인사 인사 문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당장 되면 정말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청와대와 그다음에 어떤 당을 이끄는 어떤 추미애 대표 간의 그런 협상과 적절한 협력 못지않게 상당히 밀고 당기는 그런 어떤 균형과 같은 견제 관계 이런 관계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김현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오늘 새벽에 백의종 군을 이제 선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겠지요.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있어 왔고
또 이번 선거에 많이 기여를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무슨 전문직, 뭐 변호사라면 변호사 하면 되고 대학 교수라면 대학 교수 돌아가면 되겠지만 그런 마땅치 않은 자리에 입장에서 일을 맡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워낙 그동안 삼철이 무슨 패권이 말이 많았어요. 네. 그 타겟가 또 양정철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뭐 삼철 가운데서 또 다른 뭐 이호철 전 네. 비서관 해외에 가 있고 네. 또 다른 분은 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논란에서 좀 비껴갈 수 있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이분이 계속 이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참 큰 결단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결단이죠. 본인은 억울하고 아쉽겠지만은 네. 사실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DJ 정부 하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 측근 5명이 모든 대기정부는 하겠다, 보직을 맡지 않겠다 하고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물론 이제 그 후에 임기 후반기에는 다시 그분들이 돌아와서 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임기 초반에 본인들은 억울한 분이 있겠지만은 국민들의 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빠져주는 게 정권의 출발 위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잠깐만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을 좀 잘 알지만은 네.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 이런 것이 아주 철철 넘치는 친구입니다. 네. 상당히 그 일을 해도 강하게 아주 치밀하게 정교하게 맹렬히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해서 한 9년 정도를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 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정권을 잡았는데 툴툴 털고 이제는 뭐 잊혀질 권리를 허락해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건 사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인정해주고 싶고 보통 네.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홀가분을 하고 어떤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양정철 비서관 그다음 남은 최재성 전 의원도 아마 그런 결단을 내렸죠. 이호철도 그렇고 네, 네, 네. 또 세 사람 대해서는 대단하다. 참 어려운 결단을 내렸구나라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당선된 날 출국을 바로 했죠. 네. 네. 유럽 그러니까 이제 선거 시작하면서 그 여행 티켓을 이미 미리부터. 구해놓고 그다음에 바로 배낭 메고 사실은 여행사를 하고 계셔요. 네네. 그래서 바로 떠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정철 전 비서실차장은 뉴질랜드 간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았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정권 교체를 갈구한 거지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면 패권이고 빠지면 비선이다라는 그런 그 억측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던 거죠. 마음의 고통이 많이 컸던 거. 그것을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2년도 대선을 치르면서도 그때 당시에 이해찬 당대표가 물러나서 대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네. 사실은 이제 두 인물이 만나기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설설설들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썩 나쁜 것 같지는 않았고요. 장미꽃까지 준비한 거 썩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또. 화기애애라는 표현을 네. 쓰고요. 사실은 2000년도에 추미애 대표가 재선 의원이었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초선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을 했고 그다음에 2002년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 때 세 사람의 모습이 이제 찍힌 사진이 있는데요. 그때 세 분이 누구냐면은 지금 이낙연 총리 내정자이고요. 그다음 추미애 재선 의원, 그다음에 임종석 당시 초선 의원인데 지금 비서실장과 총리 내정자와 여당의 대표로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지난번에는 약속이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연기가 된 거고 오늘이 원내대표 경선 있고 원내대표 새로운 사령탑이 있는 날 청와대 비서실장이 추미애 당대표를 만난 모습은 되게 국민들에게 당청, 청의 혼연일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안심할 수 있는 또 든든한 대통령과 당의 뒷받침이 바로 오늘 저 모습을 통해서 입증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 살펴봤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사실 국회에서 같이 함께 벌어지고 있는 게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 원내대표 경선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지금 추사표를 던지고 경쟁을 좀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상황 같은 경우를 보면 어제 이제 여론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의당보다 이제 순위가 좀 밀렸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좀 위기 의식이 좀 팽배할 텐데 지금 국민의당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좀 침체된 국면 어떻게 전환할까 이게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여론조사가 자막에 나옵니다만 네. 어찌됐든 후보는 뭐 안철수 후보가 20% 이상을 차지했지만은 예. 당 지지율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지금 8.8%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대선 이후에 당세가 대폭 위축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은 향후 국민의당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체가 국민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과연 민주당이 흡수될 것인지, 예. 새로운 모습으로 존립해 나갈 것인지, 또는 뭐 바른정당과의 어떤 통합을 뭐 연대를 이어 나갈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아마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가 있겠지요. 네. 새로운 이제 지도부 형성이 된다면 지금 원내대표를 제외한 법적 기구는 없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일괄 대표 이하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했기 때문에 네. 지금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당의 유일한 법적 기구고요. 또 아마 비대위원장까지 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결정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른정당이 이번 특히 이제 이 세 명의 후보들 뭐 유성엽, 김관영, 김동출 후보가 나왔는데 네, 국민의당이요. 네. 통합과 관련해서 다른 당과 연대에 관해서 약간씩 좀 시각이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누가 당선되는가 여부도 향후 국민의당 그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중도 딜레마라고 보는데요. 어떤 거요? 중도의 딜레마. 아, 어떻게 보면 중도의 지난 딜레마. 대선 예, 때 상당히 진보와 보수 중간에 중도적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표들을 여기저기서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은 표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지만 네. 한때 모였다 그 표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네. 진보로 갈 겁니까? 분으로 계속 중도로 갈 겁니까? 예를 들면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떤 행보를 볼 것이냐. 이미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은 호남에서 6대 3의 비율로 거의 절반 이하로 패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완패한 상태인데 그러면 어떤 행보를 벌일 것이냐. 이 부분이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어드바이스 한다 하더라도 정말 애매모호할 것 같고 두 번째, 당장 국정운영에서 여야 협치 과정에서 어떤 포지션을 택할 것이냐. 당장 이낙연 총리 청문회를 할 때 예. 찬성의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반대 방향으로 할 겁니까? 그 찬성을 해 주자니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의 페이스의 주도권에 같이 빨려가는 격이 되는 거고 네. 반대를 하자니 마치 개혁에 반대하는 거고 호남 민심과는 동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다. 마치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에 처했던 그 어려운 딜레마를 비슷하게 보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국민의당은 상당히 개혁이면 개혁, 보수는 보유, 분명하게 자기 성과를 드러내는 것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활로 살아갈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중장기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네. 뭐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다 바른정당이고 국민의당이고 다 제 갈 길 가겠다는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대선 치러질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향후 정계 개편 이야기를 계속 안 그래도 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전망을 좀 더 어려운 질문인가요? 일단 두 개가 변고점이 되겠죠. 예. 현재 정치권에 큰 이슈가 충돌해가지고 예. 근데 한국은 모든 이슈가 사회화되면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예. 이데올로기가 된다면 양극단의 목소리만 커집니다. 예. 중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네. 한국 정치 지형이 굉장히 잘못된 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큰 이슈, 뭐 사드가 문제가 더 커진다든지 무슨 뭐 외교 문제, 중국과 미국과의 사이 외교 문제 커진다면 중도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현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양극단은 흡수돼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책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 이념에 맞는 후보를 국민 앞에 내세워서 그 후보를 당선시켜서 권력을 잡는 게 정당의 기본 목적입니다. 네네. 그런데 후보를 낼 수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닌 것이죠. 동호인 집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네. 후보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때까지 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것은 현재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지방선거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저당의 간판으로 가면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하에 공천 신청을 할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될 겁니다. 네. 또 신청을 하더라도 훌륭한 인재들이 올 것인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 총선 올 연말까지는 대형 이슈의 충돌 여부, 네. 그다음에 올 연말 거치면서는 지방선거에 관련된 그런 사안 자체가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두 정당의 앞으로 총패까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겁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전해온 속보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네, 국민의당 원내대표 결선 투표에 김관영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진출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후보가 다시 한번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결과는 또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는 유성엽 의원, 김관영 의원, 김동철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현재 김관영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결선 투표에 올라갔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결정이 되면 다음 뉴스에라도 현장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아서 한 가지 질문 좀 여쭤본다면 밤사이에 좀 정해진 소식이 있어서 청와대 새 대변인으로 신임 대변인으로 박수현 전 의원이 임명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뭐 오늘 오전에 이제 브리핑도 있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신지 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을 한 2번 했었죠. 그리고 대변인 할 때도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안희정계라는 것이 좀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거기다 충청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지금 보면은 초반에 호남 출신이 좀 너무 많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판에 네. 충청도 출신에다 또 과거도 전직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 쪽 의원들하고도 또 소통 관계도 원활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 탕평 강조했는데 안정계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충청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좀 무난한 인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선 기간에도 이렇게 토론에도 자주 나왔었고 또 이렇게 같이 계시면서도 지켜보셨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좀 잘합니다. 네네. 네. 굉장히 온건 합리적인 인물이지요. 그리고 인간관계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 유명하죠. 공주에서 국회의원 된 다음에 서울까지 버스 타고 출퇴근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유명한 그런 예.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본인이 아까 방송에 나와서 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그런 대변인이 되겠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전 박 대변인의 그걸 좀 기대를 해 봅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사실 청와대에 있다면 또 외부 이야기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기자들을 접촉해서 기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또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직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네요. 앞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정견 발표를 드렸는데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우원식 의원이 당선이 됐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장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네, 뜨거운 꽃다발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고, 같이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뭐 예상하셨던 대로인가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뭐 우원식 앞서 원내대표 당선자 나오셔서 생중계로, 당선 인사를 해주시고 두 분의 그 정견 발표를 보면서 자신감 있는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분이 되더라도 잘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임기가 1년이지만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5분의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협력하고 같이 가면 저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0명의 의원 중에 이제 61표 넘어가면 이제 투표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표가 끝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54표 홍영표 의원이 홍영표 의원님도 선전하신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럼요. 뭐 사실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했고 우원식 그 원내대표께서는 지난해 출마했다가 한번 고배를 마시고 이번에 다시 된 거고요. 네. 홍영표 의원님 선전하셨습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61표를 받아서 새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고요. 홍영표 의원도 54표를 받아서 꽤 선전을 했다라는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우원식 새 원내대표는 민생과 적폐 해소, 개혁의 길을 나아가는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힘을 보태겠다. 또 질서 있는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까지 소감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